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요, 금융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시중은행의 잠재 부실 여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어부터가 조금 어려운 용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4대 은행의 이제 부실 여신이 1년 사이에 지금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지금 불경기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은행에 고스란히 잠재 부실 여신으로 지금 쌓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년 말과 24년 말을 비교를 했는데요. 시중 4대 은행이고요. 요주의 여신이 6조 2,920억 원에서 7조 1,140억 원으로 증가를 지금 한 겁니다. 요주의 여신이라는 게 이제 한 1개월 이상 연체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금융사들은 이제 자산을 건전성에 따라서 정상, 그 다음에 요주의가 뭐냐면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수 의문.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서면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손실이다 라고 추정 손실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건 뭐냐? 고정 밑에 있는 거. 그러면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그래서 사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은 거의 이거는 갚을 가능성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정 이하 여신, 즉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이 대출의 규모가 계속 지금 커졌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계속 지금 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혼돈을 될 수 있어서 이게 요주이하 여신이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그런 여신비를 말하는 건데, 요것도 증가를 했지만 이제 3개월 이상이 연체가 된 고정이하 여신도 이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요것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것도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요. 23년 말 대비해서 24년에 이제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 이하의 여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KB국민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부 다 어때요? 4대 은행 모두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전년 동기보다 몇 %요? 37.99%.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3개월 이상 연체한 요게 23년 대비해서 24년에 연말에 거의 40%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증가폭이 좀 많네요, 우리은행은. 네. 그리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10%대의 증가폭을 보인 거죠. 아니 이게 어쨌든 부실 채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출금을 이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은행의 건전성이나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부정적이게 흘러갈 수 있는 네.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NPL 이제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NPL 대비 대손 충당금 잔액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손실에 대한 흡수력이 좋은 거죠. 즉 손실이 날 거를 대비해서 돈을 지금 쌓아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4대 금융그룹의 고정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은 100%를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정이하 여신이 손실이 나더라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타격감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금융권, 우리 은행은 여전히 튼튼하다. 네. 예, 중요한 거는 누가 힘들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행에서도 충분히 준비는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저희가 4대 은행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좀 튼튼한 4대 은행인데 네.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지방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4대 은행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방은행은 더 심각한 상태가 훨씬 아닐까 더 싶은데요. 심각하겠죠. 네. 뭐 지방은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축은행이나, 네. 그쵸? 예, 이런 데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은행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더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소식을 좀 보니까 지방은행이 지금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부실채권이 몇 %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죠? 30%. 30%. 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인 거죠. 1년 전보다 30%가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시중은행보다 몇 배가 높은 거죠? 2배가량 높은 겁니다. 그만큼 지금 지방은행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프만 봐도 네. 이 지금 4대 시중은행하고 5대 지방은행의 그 지금 차이가, 비율이 네. 여신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주의 여신은 1개월 이상 연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4대 시중은행은 13%인데 5대 지방은행은요 35.8%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그 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즉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 이거는 시중의 4대 은행은 16.6%인데 거의 2배가량. 지방은행은요 지금 3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방은행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은행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 돈을 빌려가서 못 갚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행 걱정하는 거는 좀 그래, 그렇죠. 맞아.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는 그렇죠. 거 연예인 똑같아. 걱정하는 거 아니 우리가 같고. 김 대표님 걱정하는 거 똑같아.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출을 지금 못 갚으신 분들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누가 돈을 못 갚는지를 지금 보니까 누굴 것 같아요? 개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업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자, 무려 70%가 지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 기업이 대출, 거의 차지하는구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이 주체의 70% 이상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그만큼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도 힘든데 기업이 이렇게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다 악순환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금 안 좋게 된 거예요? 일단 네. 고금리 여파가 이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그쵸. 되고 오래됐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지금 경기가 어때요?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나요?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니까 당연히 기업은 이자에 허덕이고 소비를 안 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그쵸. 네,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시기에 2020년, 21년은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때는요, 투자 유치도 정말 이제 많이 해줬거든요. 네. 부시나 이런 데들에서. 근데 이제는 흑자를 내지 않으면은 거의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좀 명확한 비즈니스 구조가 있지 않으면은 투자도 안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도 쉽지 않고 기존의 대출이 있는 거는 이자는 너무 높아졌고 그다음 매출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거의 극단적인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이 살아야 우리 개인도 살고 네. 나라도 살고 다 하는 건데 결국엔 이렇게 이제 은행의 부실 문제가 장기화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은행이 여전히 안전하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 지방은행이나 위험할 것 그러니까 4대 은행은 좀 괜찮은데 네. 지방은행이나 그다음 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의 이런 파산 이야기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신용경색. 대출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돈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 DSR 하면서 대출에 대한 규모는 줄여가고 있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 대출 심사를 은행에서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강하겠죠. 네. 대출 규모도 축소하겠죠. 그러니까 신규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신용경색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경제 성장이 저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 너무나도 지금 좋지 않은 네. 우리가 완전 피부로 느끼잖아요. 정말. 맞아. 정말 이 좋지 않은 경기. 그리고 물가는 또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지방 쪽 은행에 부실 채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지금 경제에 상당한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빚을 못 갚는 사람, 뭐 기업들 결국에는 또 그게 고스란히 은행의 연체가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은행의 여신 증가치를 좀 보면서 향후에 좀 이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좀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